안녕하세요. 보현TV 북리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낙청 선생님의 신간 근대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북리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연시에는 아무래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기 마련인데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저는 2021년을 돌아보니까 백낙청 선생님을 알게 된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백낙청 선생님의 서양의 개벽사상가 D.H. 로런스라는 책을 리뷰하고 나서 그 뒤에 선생님의 책을 몇 권 읽었는데요. 처음에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 이 책을 읽었는데 책의 각주에 계속 한반도식 통일 현재 진행형을 참고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나오는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못 참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책을 읽었더니 이 책의 각주에도 역시 자세한 건 흔들리는 분단체제를 보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분단체제를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나온 분단체제 변혁의 길을 또 안 볼 수 없어서 제가 이 절판된 이 책을 중고책으로 구해서 읽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워서 마치 만화책을 볼 때 앞부분의 내용이 궁금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선생님이 책을 내신 순서를 정확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읽었는데요. 이 책이 94년도에 분단체제에 대해 가장 처음 나온 책인데 무려 27년 전에 분단체제론을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그 문제의식의 원천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서 지금 읽어도 감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개정판이 새로 나왔습니다. 분단체제론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마침 거의 10년 만에 선생님의 한반도 사상을 집대성한 신간이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북리뷰 2부에서는 분단체제 극복의 구체적인 방법론이자 우리가 지향해 나갈 한반도의 미래 모습 그리고 북한 비핵화 해법이 들어있는 한반도식 나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낙청 선생님은 그동안 한반도식 통일을 주장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한반도식 통일은 통일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70년 넘게 살아온 분단 시대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갑자기 단일 국가로 통일하자는 것은 되지도 않을 일이다. 그러니까 어깨에 힘 빼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분단체제를 극복해 가야 한다고 하셨고 무조건적인 통일보다는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도 강조하셨는데요. 그러면서 한반도식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한반도식 통일은 분단 상태에서 통일된 독일이나 베트남, 예멘의 통일과는 다른 우리 한반도만의 통일 방식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 담론이 북진 통일론 혹은 적화 통일론 아니면 흡수 통일론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통일 지상주의 정도가 있는데 이런 논의들이 오히려 분단을 굳히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실현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일 논의에 관심을 잃고 있다. 그래서 더욱 한반도만의 창의적인 통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선생님의 주장인데요. 오늘 2부는 책의 11장과 12장을 중심으로 조금 논쟁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선례가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독일의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을 펴면서 통일담론을 평화담론으로 전환했고 1972년 동서약 기본조약을 통해 분단하에 평화공존에 합의함으로써 긴장이 완화되고 동서독 간 교류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독일은 이렇게 통일 목표를 제쳐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1990년 통일이 가능해졌는데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통일론에 대한 집착을 떨치지 못해서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 구축에 실패하고 있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책에서 선생님은 최장집 교수와 한반도 평화만들기 재단의 예를 들고 계신데요. 특히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통일에서 평화로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5일에 최장집 교수는 도쿄대 강연에서 한반도에서 남북의 평화공존은 통일로 가는 전 단계가 아니며 통일 가능성을 제거한 뒤 남북 평화공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2018년 7월 13일에 열린 한반도 평화만들기 재단의 첫 학술 행사의 표어가 한반도 패러다임의 대전환, 통일에서 평화로였는데 참석자였던 박명린 교수가 같은 제목의 시평을 중앙일보에 기고해서 평화는 통일의 수단이 아니다. 거꾸로 통일을 내려놓는 데서 참된 평화가 솟아난다. 평화가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북핵이 있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분단과 독립공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한반도 평화만들기 재단의 홍석현 이사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예산의 1%를 매년 적립해서 북한이 북미 대화를 통해 핵 폐기 단계에 들어가면 남북 경제협력기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역시 독일의 통일 비용을 염두에 둔 제안입니다. 그리고 하필 이분들이 평화냐 통일이냐의 이분법적 잣대로 모든 통일론을 비판하면서 분단체제론을 앞세운 민족주의 통일론이라고 선생님의 한반도식 통일론이 마치 통일지상주의의 대표적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우리 사회에 민족주의적 통일지상주의를 주장하는 그룹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통일의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 오히려 평화가 먼저라고 하면서 일체의 통일 논의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그 이면에 흡수 통일론이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반도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제거한 채 평화 공존 논의만 하자는 이른바 양국 체제론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여기에 대해 선생님은 지속적으로 반론을 펼쳐오셨는데 우선 우리나라와 독일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드십니다. 독일의 분단도 역시 외세에 의한 것이긴 했지만 1차적으로는 독일이 유럽에 지은 죄과 때문이죠.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 홀로코스트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독일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독일의 분단이 당연하고 다시 통일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분단이 체제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이 서로 통일하지 않는 평화공존에 합의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러나 우리는 해방 직후 아무런 명분이 없이 강대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분단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단을 용납하지 못하는 국민 정서가 팽배했고 민족주의적인 통일 열망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문민 통치의 유교문화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군사주의가 그토록 성행한 것이 분단체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셨는데 마찬가지로 북에서도 분단체제 아래 강경한 군부가 기득권 세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북한의 급변 사태 때 무력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복잡한 상황이 독일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백낙청 선생님은 도대체 한반도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고 쌍방이 합의함으로써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가능하냐고 물으십니다. 일단 북에서는 통일이 체제 유지에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 없는 평화 공존을 제안했을 때 받아들일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지도자가 통일을 배제하고 남북이 좋은 이웃나라로 살자는 제안을 하는 순간 대중적 지지도를 상실할 것이 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배제하려면 먼저 헌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리고 66조 3항에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도 평화통일이 들어있고요. 물론 헌법을 고쳐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만 있다면
헌법을 고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남북이 사이좋게 이웃나라로 살자고 약속하려면 북한 역시 노동당 규약을 고치고 건국 이념을 부정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따라서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자는 양국 체제로는 분단 체제 아래서도 이만큼 잘 살고 있으니 이제는 좀 분단을 잊어버리고 북한의 존재에 더는 신경 안 쓰면서 편안히 살아보자는 기득권자들의 배부른 논리이자 당장의 비핵화를 실현할 방책도 없는 탁상 공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는 미국에 맡기고 남북관계는 정부에 맡긴 채 시민들은 좀 가만히 있으라는 논리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상황과 우리가 똑같았다면 벌써 휴전선은 무너지고 북한이 우리에게 흡수 통일됐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 길로 안 가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평화공존이 가능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나마 있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마저 중단시키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는 공포를 맛봤던 유일한 시기였다고 생각되는데요. 통일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것은 맞고 백낙청 선생님도 장기적으로는 역시 통일보다 평화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나 평화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회만 노린다고 해서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백낙청 선생님의 한반도식 통일은 독일은 물론 다른 나라의 통일 사례를 참고하되 이런 복잡한 우리 분단 현실의 문제를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독창적인 우리만의 문제 해결 방식을 찾자는 주장이고 제안인데 여기에는 당연히 북한 비핵화 해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한반도식 통일의 내용은 첫째가 시민 참여형이라는 것이고 둘째가 통일의 1단계로 남북연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 참여형 방식은 남북관계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선되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당연히 들어가서 참견하고 기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민주적으로 진행할수록 결과적으로 통일의 내용이 더 충실해진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런 과정이 어물어물 진행돼서 이게 통일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누적되고 축적됐을 때 정부 당국이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선포해도 되겠다 해서 선포하는 그런 식의 통일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이뤄놓은 성과를 정부 당국이 시인하는 형태가 돼야지 정부가 제멋대로 정하는 통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런 시민 참여형 통일을 90년대 초부터 말씀해 오셨고 2000년 이후 지금이 어물어물 진행되는 한반도식 통일이 진행 중인 통일시대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질 못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남북관계는 정부가 주도로 하는 것이지 시민이 낄 틈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 주된 반론이었는데요. 그러나 촛불혁명 이후에 보는 시민 참여형 통일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체 우리나라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촛불혁명 이전과 이후에 우리나라 시민 역량에 대한 기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K방역의 성과에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물론 드라이브 스루나 공적 마스크 앱 개발 그리고 백신 예약 시스템 개선이 민간 참여로 가능했던 점을 떠올리면 통일도 이런 십시일반의 시민들의 지혜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신간에서 선생님은 2016년에서 17년 사이의 촛불항쟁을 다른 촛불항쟁과 구분하기 위해 촛불 대항쟁이라고 이름 붙이시고 더 큰 혁명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촛불혁명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동안 시민참여형 통일운동이라고 하면 남북교류에 민간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혹은 쌍방이 회담할 때 민간인 대표가 끼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졌는데
선생님은 진정한 시민 참여란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정권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쫓아낸 것이고, 촛불 대항쟁이야말로 시민 참여형 통일운동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래도 남북관계는 결국 당국이 결정하는 거고, 촛불혁명을 시민 참여형 통일운동으로 보는 것은 억지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면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자. 시민 참여가 없는 통일운동이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있으며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1972년 7.4 공동성명은 우리나라의 첫 남북 화해 조치였지만 시민 참여가 아예 없었습니다. 남북의 밀사들이 오가면서 다 결정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한 건데, 그러나 집권자 마음대로 정한 성명은 집권자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의 경우도 그 성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을 선생님은 꼭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책임만이 아니라 충분한 시민 참여가 없는 가운데 정권 막바지에 대못질하는 형식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지속성이 약했던 거라고 보셨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예멘이라는 나라는 1990년에 처음 통일이 됐는데, 이때 순전히 양측 정권의 담합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일종의 나눠먹기로 진행돼서 자본주의였던 북예멘이 대통령을 하면 사회주의인 남예멘이 부통령을 하고, 국무총리를 한쪽에서 맡으면 다른 쪽은 국무위원을 더 많이 맡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시민 참여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예멘식 통일을 3당 합당식 통일이라고 부르셨는데, 담합이든 뭐든 통일이 돼서 그걸로 끝이면 좋은데, 문제는 경제력이 앞섰던 자본주의 북예멘이 이제부터는 담합이 아닌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하자고 나오자 인구가 적어서 불리한 남예멘이 전쟁을 일으켰고, 1994년에 북예멘이 승리하면서 결국 무력으로 통일이 됐지만, 그 후유증으로 다시 내전이 벌어져서 우리나라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예멘의 예를 시민 참여 없는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로 보셨습니다. 선생님은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전에도 시민들의 교류가 많아서 완전히 시민 참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급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독일 경제에 상당한 부담과 후유증을 줬고, 독일의 통일이 또 하나의 강국을 낳긴 했지만 새로운 모범 국가가 탄생한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하시면서, 우리는 독일이 하지 못한 광범한 시민 참여를 통해 주변 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통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한반도식 통일의 두 번째 내용은 국가연합의 단계를 두자는 건데, 이것도 역시 시민 참여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국가연합 주장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있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나간다는 남북 정상의 합의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합은 연방과 달리 교과서상으론 통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두 개의 국가가 그대로 있으면서 연합하고 연대하는 걸 말하는데, 선생님은 남북연합은 유럽연합처럼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거나 왕래가 자유롭지도 않을 거고 화폐 통합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남북연합은 지금보다는 정권과 민간 차원의 교류가 좀 더 활발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을 관리하는 장치로 봐야 하는데요.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이 정도만 해도 1단계 통일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이유는, 유럽연합은 유럽 전체가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는 오랫동안 같은 민족으로 살아오다 타이에 의해 분단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통일하자고 하면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 적대감이 해소되고 동질성이 확인되면 언젠가는 합칠 수 있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서 국가연합만 이뤄도 1단계 통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단계 이후는 일부러 정해놓지 않으셨는데 2단계부터는 광범한 시민 참여로 한반도 주민의 실제 삶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때그때 만들어가면 된다고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한반도식 통일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에 사는 주민들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서는 남북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시민 참여형 통일은 물론 남북연합 논의를 우습게 보는 학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대화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연합이냐, 비핵화부터 해야지 무슨 남북연합 이야기냐 하는 식이었는데, 그러나 선생님은 2010년에 이미 남북연합이 건설되지 않으면 비핵화는 어렵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시민 참여와 남북연합이 모두 비핵화와 직결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2018년과 19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와 함께 드디어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의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거부감을 보인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을 FFVD,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로 목표를 수정했는데, 선생님은 이 목표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론상으론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로 흔히 쓰는 북한에 대한 CVIG,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보장이라는 것은 이건 아무도 하느님조차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선생님은 불가역적인 개런티, 불가역적인 보장은 인간 역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이템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미국이 완전에 가까운 보장을 위해 군사적, 경제적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보장을 한다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다자 평화협력 체계를 건설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미국이 변심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리비아 모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이 보장을 약속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수교를 해도 어느 날 갑자기 국가정책을 바꾸면 그때 문제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 위험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북한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가장 확고한 보장이 남북연합이라고 하십니다.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은 북한이 느슨하게라도 결합된 하나의 공동 운명체가 돼 있으면 미국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도 미국이 쳐들어오거나 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은 북한이 자존심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지만 북이 가장 심각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남한으로, 경제가 발달한 남한의 존재 그 자체가 북에는 곧 체제 위협으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상황을 공동 관리하는 정치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국가연합을 만든다면 이것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남북이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시민의 창의적인 힘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남북연합이라는 1단계가 마련이 돼야 정권이 바뀌거나 외세의 개입으로 이전 단계로 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인 단계로 진입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저는 국가연합에 관한 백낙청 선생님의 구상을 보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통일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모조모 가능성이나 서로의 입장을 따져본 적이 없는 데다가 이런 논의가 있는지 한번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이상 시민으로서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따져보고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이런 한반도식 통일 방안은 이번 신간에서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통일을 강조하기보다는 분단체제 극복을 통해 국가주의를 넘어 한반도식 인류사회를 만들어가는 목표를 나타내기 위해 고심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선생님은 일제에 의한 강점 10년 만에
한반도 전역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킨 3.1운동이 혁명의 이름에 값한다고 보시고 3.1혁명을 우리나라 근대의 본격적인 출발로 삼으셨는데, 이 3.1이 꿈꿔온 나라는 최소한 분단국가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 국가주의를 강화할 또 하나의 국민국가 건설이 목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국가라는 것은 근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국민국가 개념은 근대의 것이죠. 그러나 북리뷰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상적인 근대 국민국가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공인된 국경선을 갖지 못하고 준 전시 상태로 대치해 오면서 남한과 북한은 안보국가로 체질화될 수밖에 없고, 분단체제 아래서 악성적이고 억압적인 국가주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진 단일형 국민국가가 출현한다면 주변 나라들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국가주의를 극복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그런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태에서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북한의 급변사태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한편에선 중국의 지원이 계속돼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나 극단적인 혼란이 주변 나라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단일 국가로의 통일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갑작스런 붕괴도 안 되고, 그냥 현재의 분단을 유지하는 것이 주변 나라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니까 한반도 분단이 70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체제화된 게 아닌가. 선생님께서 분단체제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게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을 통해 정상국가로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참여하는 것이 근대 적응이라면, 남북연합이라는 느슨한 복합국가와 동아시아 공동체를 통해 국가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근대 극복에 해당하면서 지금의 자본주의 국가 간 체계에 변혁을 일으키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책의 6장과 7장에 국가주의 극복과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아무래도 유럽연합을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유럽연합은 국민국가를 기본 단위로 회원국들의 통합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경우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분단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이 스스로를 서구에 대입시켜서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일본 대 나머지 아시아 나라들이라는 구도를 갖고 있는 게 커다란 장애 요인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같은 국가 단위 연합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백낙청 선생님은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는 유럽연합같이 국가 단위 공동체의 허황된 꿈을 빨리 접고 오히려 이런 특성을 이용해 주민 위주의 접근을 활용할 기회로 삼자고 하십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같은 다자간 협약을 기본적으로 해나가되 국가 차원이 아닌 국경선이 일치하지 않는 공간에서 유대관계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고유의 문명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교 문명권이나 북방불교 문화권, 또는 고대부터 인적 물적 교류가 있어 왔던 우리나라 서해와 중국의 동부, 그리고 일본의 일부를 포함하는 황해 공동체와 같이 국가 단위가 아닌 공통점을 매개로 한 도시 중심의 공동체를 구상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구상의 장점은 중국 같은 거대 국가를 통째로 끌어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대등한 지역연합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건데, 선생님은 이런 동아시아의 지역연대에 북한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 한반도 국가연합이 필수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들은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건설과 같은 국가적 의제들과 맞물려 있기도 한데, 선생님은 분단체제 극복을 통한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가 비록 험난한 과정이지만 동시에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반도의 분단체제 극복이 슬기롭게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일본이 북한 또는 통일한국의 위협을 빌미로 평화헌법을 폐기한다거나 지금과 같이 미일 동맹을 통해 자신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는 대체 군국주의 노선을 걷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고, 중국의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시민 참여적 국가기구가 탄생했을 때 중국의 대국주의를 고집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대만과의 양안 관계나 티베트 문제에서도 훨씬 유연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커질 거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이런 변화가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백낙청 선생님의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는 남한과 북한뿐 아니라 동아시아 공동체까지 염두에 둔 폭넓은 우리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실은 비록 여전히 남과 북 그리고 북미 관계가 전진과 퇴보를 반복하고 있지만 선생님은 이것을 단순한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크게 흔들리고 있는 분단체제의 말기적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다. 선생님께는 청사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호가 있으십니다. 맑을 청에 도롱이 살을 써서 맑은 날의 도롱이라는 뜻인데요. 도롱이라는 게 지프로 만든 옛날 오비를 말하죠. 맑은 날에도 비가 올 것을 대비하듯 항상 말과 글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선생님의 일명과 아직 비가 오기는커녕 날이 흐리지도 않은데 벌써 도롱이를 꺼낸 것처럼 일반 사람들의 통념을 깨는 엉뚱함이 있는 선생님의 두 가지 면을 모두 담은 호라고 합니다. 그동안 민족문학론에서 분단체제론으로 그리고 근대의 이중과제론을 펼쳐오신 선생님의 한반도 사상은 주로 서구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연구해온 사회과학자들로부터 문학적 상상력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단체제라는 말이 널리 알려지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문학 비평의 자세로 현실을 비평하는 인문정신을 바탕으로 한 선생님의 한반도 사상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활짝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도 여전히 맑은 날에 도롱이를 입고 계시지만 이제는 그 모습을 엉뚱하게만 보지 말고 시대를 앞서 구상해 오신 선생님의 한반도 사상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4년에 나온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에서 선생님은 분단체제 극복과 한반도식 통일론의가 너무 복잡하고 원대해서 못 따라오겠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잡한 것이 내 탓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에 더럽게 걸린 셈이니 어쩌겠냐고 답했다고 하시면서 전태일 평전에 실린 낙서의 한 대목을 적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약점은 희망함이 적다는 것이다. 동료 노동자들을 조직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좌절감을 표현한 말인데 선생님은 전태일이 그들의 나약함이나 비겁함을 나무라기보다 희망함이 적다는 약점을 짚어낸 데서 눈이 번쩍 뜨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얼마나 크고 많으십니까? 백낙청 선생님의 신간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를 읽으시면서 2022년에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커지는 희망하기 공부에 진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선생님은 2022년 대선을 촛불 대항쟁 이후 민낯을 드러낸 채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수구 세력과 싸우는 건곤일척의 대회전이 될 거라고 보셨고 우리 국민은 4기 민주당 정권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하셨는데요. 마지막 북리부 3부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부도 꼭 봐주세요.